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이 배워야 산다를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로 빨리 간다라는 거, 이거를 정말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자, 지금 배워야 산다를 원래 5강으로 준비를 해서 한 게 지난달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벌써 5강이 마지막 강의 날이 됐네요. 근데 들을 얘기가 워낙 좀 많아서 다음 주에 한 강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5강이었는데 다음 주에 한 강 더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오늘은 제가 약간 좀 고민을 좀 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영국 쪽이 되게 많이 시끄럽죠. 그래서 이 영국 관련해 갖고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지난주에 파생상품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좀 이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라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자, 오늘이 또 마침 만기라서 이게 만기가 아니면 또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일단 파생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또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약간 재미있는 얘기들, 뭐 조지 소로스가 예전에 영국을 좀 굴복을 시켰었는데요. 자,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재미있는 과거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뭐 현재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은 지난주에 혹시 시청자님들 선물하고 옵션 얘기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나 뭐 어떤 걸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배워야 산다를 보시면요, 목요일이죠. 보시면 그 선물에 대한 개념하고 뭐 이 증거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렸어요. 뭐 배추 장사는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뭐 지금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연준이 굉장히 매파적이죠. 자, 뭐 이거 어제 연준 회의록이 나왔었는데요. 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긴축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원래 우리 속담에 과유불급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연준은 지금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준이 좀 많이 다급하다라는 겁니다. 자, 연준이 왜 다급할까요? 지금 이 연준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죠. 왜냐하면 지난 3주 전인가 2주 전 정도에 강의 때 배워야 산다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작년에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023년도까지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라고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공언을 했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는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로 완전히 계속 일관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뭐 정말로 미국이 지금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요. 자, 뭐 11월 연준 말고 9월 연준까지 올린 게 지금 3에서 3.25까지 올렸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300bp를 그냥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속도로 긴축을 한 예가 거의 없었어요. 아마 1980년대 폴 벌커 이후로는 이런 속도로 강하게 빠르게 긴축을 하는 게 거의 처음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만약에 인플레이를 못 잡으면요, 글쎄요, 이 연준이 과연 이 존속이 그냥 뭐 하는 기관이냐, 이런 비판이 되게 많을 거고요. 야, 저거 뭐 그냥 저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연준은 지금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둘 중 하나는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해갖고 지금 당장 시장 요런 걸 생각해서 지금 약간 좀 느슨하게 간다라면 시장은 뭐 단기간에는 좀 반색을 하겠죠.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뭐 그러다가 이 물가를 못 잡는 경우가 생기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뭐 지금 금리를 조금 세게 이렇게 올리는 거 나중에 뭐 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와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뭐 그런 정책을 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준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무조건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 참, 물가는 무조건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물가가 여러분들 되게 잘 안 잡혀요. 되게 잘 안 잡히는데, 뭐, 지난주하고 그 전주였던가? 아마 그 CPI 관련해갖고 뭐,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또, 물가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하고 이런 것들 제가 한 화면에 세 개 이렇게 캡처해갖고 보여드린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시면 물가가 웬만해서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잡아놔야 나중에 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준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스태그플레이션만은 피해야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하에 물가 상승. 자, 뭐 경기는 침체로 가더라도 물가를 잡아놓으면 그냥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는 아닌 거니까요. 그때는 물가만 잡히면 지금처럼 뭐 돈 풀고 양적 완화하고 금리 내리고 이렇게 해서 경기는 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쓰고자 하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은 이렇게 긴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까요? 이거 연준은 긴축을 글쎄요. 제 생각에는 긴축을 이렇게 좀 세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곱게 끝난 적은 없었어요. 전에 80년대에 그렇게 긴축을 하면서 저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이 뭐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90년대에 또 긴축을 하면서 이게 태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그게 쭉 돌아서 우리나라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까지 가서 터졌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2000년에 닷컴 버블 그때 꺼질 때요. 그때도 마찬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런 부분들을 촉발한 겁니다. 그때도 되게 좀 힘들게 끝났었어요. 보면 뭐 지수 자체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를 깼었으니까 뭐 반토막씩 이렇게 나버리고 되게 어려운 그런 좀 경우를 거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대로 끝나기에는 물가가 안 잡혔잖아요.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뭐 그 물가가 잡히려면 뭐가 좀 이렇게 하나가 터져서 소비 심리가 확 위축이 되면 그때선 물가가 잡힐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좀 이 연준의 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를 기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런데 자, 지금 요게 나스닥하고 코스피 일봉이에요. 자, 근데 요 나스닥은 12일 종가 기준이고요. 코스피 일봉은 오늘 장중에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종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죠. 자, 지금 나스닥이 전저점을 깼죠. 전저점을 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깨질 않았어요. 전저점이면 2130포인트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유독 좀 강했습니다. 자, 요거는 말씀드렸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예요. 자, 9월 마지막 주에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푼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 주에만 하더라도 9월 마지막 주에만 하더라도 800억 정도 풋을 매도를 쳤어요. 이게 만약에 와장창하고 뭐 전저점 깨고 내려갔으면 외국인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그거는 이따가 기회가 되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옵션 수급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좀 인위적이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차트를 보시고요. 대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대만은 이게 이만큼 내려가서 전저점이 여기면요. 전저점을 깨고 이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게 대만이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 전저점을 깨버렸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옵션 만기가 지나갔는데 오늘 이 만기 수급 때문에 조금 인위적인 그런 움직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며칠 전부터 이번 주에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 다른 쪽들은 다 죽이는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시가총액 1, 2, 3위 종목들
굉장히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오전까지만 해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걸로 지수를 잡아놓고 다른 쪽을 두드럽게 팬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모멘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글쎄 오늘 저녁에 CPI가 좀 잘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 이쁘게 나와줘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CPI 지표를, 9월 15일이더라고요. 요 부분을 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요 9월에 예상치 요게 있는 게 아니라, 요 PC, 요거도 없었고요. 그때는 요거도 없었고, 요거를 예상치로 제가 요렇게 놓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오늘하고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죠. 연준이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 좀 현금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저녁에 또 CPI를 발표하죠. 자, 예상치는 이겁니다. 8.1% 정도, 헤드라인 CPI가 예상치가 8.1% 정도고요. 근데 이거를 모든 기관들이 보면 7% 앞에 뭐 7자가 나와주면 참 이쁘겠는데요. 참 고마울 것 같은데, 7자를 예상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보면 8.1% 정도, 헤드라인 CPI는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뭐 요거는, 일단 예상치는 전달에 8.3%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떨어지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것까지도 뭐 이 8.3% 전월에 8.3%나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시장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헤드라인도 헤드라인이지만요, 조금 더 좀 안 좋은,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근원 CPI. 근원 CPI는 에너지하고 식료품 가격,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표로 만든 거죠. 자, 지난달에는 6.3 정도였습니다. 6.3이었는데, 지금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6.5 이렇게 거의 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뭐 오늘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6.6 이렇게 또 좀 예상치도 조금 올려서 보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근원 CPI가 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요거는 뭐 임대료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사는데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지표들, 뭐 임대료나 뭐 주택 가격들, 뭐 주택 가격들은 좀 빠졌는데 임대료가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6.5% 정도 보고 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이 또 조금 우려감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근원 CPI가 6.5% 정도 예상치 정도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근원 CPI는 보시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자, 뭐 5.8 여기서 조금 떨어졌죠. 4월 달에 6.2에서 5월 달에 6.0, 그 다음에 5.9, 5.8 열어서 조금 떨어지나 했는데, 지난달에 6.3으로 올라왔고요. 또 이게 6.5로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야, 이거 뭐 헤드라인은 떨어져도 지금 근원 CPI가 안 떨어진다. 그런데 뭐 우크라이나 쪽도 시끄럽고, 또 뭐 감산 쟤네들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한다 그랬죠. 뭐 그것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겨울에 좀 들썩거려 버리면, 야,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면 이거 정말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연준의 최종 목표는 이런 겁니다. 이 화면도 제가 보여드렸었죠. 지난달에 9월 15일 날인가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9월 금리 인상하기 전이기 때문에 요게 3.25가 아니라 이거보다 0.75 낮은 2.5였었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금리하고요, 물가하고 항상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거의가 금리가 위에 있어요. 자, 이때도 70년대에도 11%, 7.4%. 자, 그래서 그 차이가 3.6% 정도 되고요. 계속 보면 20%, 14%, 그 다음에 뭐 11%, 4% 해서 7% 정도, 그 다음에 4%, 3%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뭐 2000년대 넘어서는 약간 줄어들었죠. 자, 보시게 되면 그래도 보시면 CPI보다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국민들 생활이 나아지죠. 왜냐하면 물가보다 이자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어느 정도만 해도 생활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달에 CPI가 8.3%였잖아요. 8.3%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금리가 지금 9월 달에 금리를 인상해서 3.25%예요. 자, 그러면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많이 나죠. 자, 이 물가가 금리보다 5.05%가 높아요. 자, 여기서 뭐 11월 달에 만약에 똑같이 나오고 11월 달에 뭐 0.75를 한다고 하더라도 4%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4% 이상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과거에도 계속 이렇게 물가가 금리가 높은 상태였는데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겠느냐? 통화 완화 정책을 시장 친화 정책을 취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자,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보시면 여기서 금리를 올려서 이 위에 갖다 놓든가, 이 CPI가 물가가 내려와서 뭐 그렇게 이 아래로 내려오든가. 근데 뭐 그렇게 되겠죠. 뭐 지금 올해 말에 뭐 한 4.5% 정도 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 물가는 좀 떨어지면서 뭐 이런 걸 원할 겁니다. 근데 금리를 4.5%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바로 지금 4.5% 아래로 떨어질 것이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상당 기간 그걸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자체가 금리보다 아래 구간에 들어오면 그때서야 연준이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뭐 그런 길이 열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암담한 그런 일들인데요. 뭐 지금 뭐 우리도 현실에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직시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하고 파생상품, 요게, 주식은 여러분들, 장기전에서는 투자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주가 자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우상향하는 게 주가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시장의 역사예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되게 힘들죠. 되게 힘들고, 그렇더라도 기업이 망하지만 않고, 돈을 좀 벌고 있는 회사들, 흑자가 나는 회사들, 그리고 부채가 좀 작은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잡주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수도 있죠. 빠졌다가 퇴출당하는 수도 있고요. 영영 안 올라오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 장기전에서는 투자자가 승리하는 게임이 주식입니다. 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음 장에서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선물 시장은 확률 50%입니다. 딱 반반이에요, 확률. 주가 여러분들 오르는 거 아니면 빠지는 거잖아요. 뭐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갈 거고 언젠가는 빠질 겁니다. 그럼 방향이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오르는 쪽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빠지는 쪽에 베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은 확률 50%인 진검승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옵션 시장은 투자자가 자기 마음대로 좀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가 이 옵션 시장에서 지금 오늘 이게 주가 자체가 오늘 좀 많이 이렇게 빠졌죠. 근데 내일 주가 자체가 좀 어디로든 위인지 아래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위쪽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콜을 사면 되죠. 콜 옵션을 사면 됩니다. 콜 매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다 싶으면 풋 매수를 하면 되죠. 풋 옵션을 사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CPI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어디로든 CPI가 되게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이 미국장이 폭락을 하면 우리나라도 폭락을 할 거고, 만약에 CPI가 7%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갈 건데, 이런 생각을 오늘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면 양매수를 하는 거죠. 콜옵션이나 풋옵션 둘 다 사는 겁니다. 둘 다 매수를 하면 한쪽에서 더블 이상만 나면 한쪽에서 깡통이 나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야, 뭐 시장 뭐 움직이겠어? 안 움직일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콜옵션도 매도를 하고 풋옵션도 매도를 하는 양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다가 옵션은 여러 가지 전략이 나와요. 뭐 스트랭글 전략도 있고 스트레들도 있고 뭐 콘돌 뭐 그다음 버터플라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합성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자, 이 옵션은 수익 구조를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자, 주식은 한 날에 도라 그럽니다. 이 날이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걸 도라고 얘기를 해요. 뭐 관우가 들고 다니는 청경오늘도 뭐 이런 거는 날이 한쪽밖에 없는 그거를 주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물은 검이라 그러죠. 양날의 검. 근데 양쪽 다 날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을 잘 뵐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그 검으로 날을 뵐 수도 있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옵션은 날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 뭐 그런 칼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이런 부분들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뛰어들려면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투자 대안으로 활용 가능한 거는 ETF 정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ETF도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뭐 원자재 쪽 섹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시장하고 연관시켜서 보려고 그러면 딱 네 종목만 보시면 되죠. 코스피 레버리지, 그 다음 고버스, 그 다음에 코스닥 인버스, 코스닥 150. 자, 요렇게만 딱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TF가 현실상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ETF를 활용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굳이 저렇게 선물이나 옵션 같은 위험한 상품을 안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 한번 보면요.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에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월봉인데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제가 좀 화면상에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참 사연도 참 많았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짧아 보이는데요. 제일 앞에가 8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지금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시장은 우여곡절은 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되게 좀 이 국가 차원에서 성장을 했다가 또 경기가 좋았다가 침체됐다가 좋았다가 침체됐다가 성장을 했다가 역성장을 했다가 위기도 있다가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궤적을 그리는데요.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측 그림을 보시면 결국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상향하는 게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자, 위기와 극복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시장 막 그런 것들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그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한 4년에 한 번 정도 만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일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관련된 그림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부분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에도 좀 알찬 내용이 많으니까 지난주 배워서 한다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운명은 구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돈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워낙 많이 풀어놓은 상태라서 지금 뭐 좀 걷어들이는 그런 상태지만요. 구조적으로는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돈이라는 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면 종국에는 은행만 살고 나머지는 다 파산할 거예요. 자, 만약에 전 세계의 돈이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1,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땐 내가 이자라는 걸 줘야 되니까 돈이라는 게 늘어나지 않으면 뭐 이자가 10%면 1,100원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죠. 크게 생각을 하더라도 쭉 돌아가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다 파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플레이 우려 때문에 좀 이렇게 긴축을 하고 걷어들이고 줄이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인류가 가진 자산도 마찬가지 계속 늘어나잖아요. 자, 지금 뭐 우리 원시 시대 때 그때 원시인들 산행할 때 자산이 돌도끼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뭐 움집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인류가 발전되면서 뭐 저 성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요즘은 비행기, 자동차 이런 것들 다 만들잖아요. 인류의 자산은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마찬가지 우상향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여기서 좌측 그림에서 보듯이 간혹 있는 계속 이렇게 좀 의례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시청자님들 지금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해결이 되니까 극복이 되니까 자, 좀 힘 좀 내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식은 그런 겁니다. 자, 선물시장 한번 볼게요. 자, 선물시장은 이게 확률이 50%예요. 확률 50%인데 이게 진짜로 진검승부입니다. 진검승부인 게 뭐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주식은 웬만하면 다 같이 벌고 다 같이 깨지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저 회사를 발행을 할 때 그때 내가 그 대주주가 누구한테 주식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그 주식을 발행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물 같은 경우는 전혀 틀려요. 선물 같은 경우는 항상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선물 매수 포지션을 한 계약을 매수 포지션을 취했으면 누군가는 선물 매도 포지션이 한 계약이 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내가 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라면 그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결작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결작정이 뭐 35만 계약이면 정확히 35만 계약을 35만 개는 매수가 돼 있고 35만 개는 매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수익은 누군가의 손실이에요. 이거는. 자, 요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주식하고. 자, 나의 손실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뭐 이걸 돈을 잃으면서 남을 주식시장에서 얼굴도 못 보는 남을 도와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얼굴 안 보이는 정말로 이거는 진짜로 전쟁터입니다. 이거. 전쟁터인데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죠. 선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정확하게 뭐 수수료나 세금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물론 뭐 선물은 증권거래세는 없습니다만 이게 저 연간 250만 원 이상 벌면 그 이상 버는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정확히 100만 원을 누군가가 100만 원을 잃으면 누군가는 10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있지만 기관들 중에도 증권 쪽이 가장 많죠. 금융투자, 증권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정면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정말로 돈 넣고 돈 먹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관 외국인들한테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선물 매수를 하면 돼요. 주가가 빠질 것 같으면 선물을 매도를 치면 돼요. 그걸 맞추면 나는 수익이 생기는 거고 거기서 틀리면 나는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진검승부 같은 경우는 근데 참 이게 확률 50%인 것 같은데요. 뭐 매수해 매도 이렇게 해갖고는 50대 50 이 정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먹을 때 조금 먹고요. 깨질 때 많이 깨져요. 그래서 대부분이 집니다. 자, 뭐 그게 선물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용어 해설을 간략하게 조금 해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이게 베이시스라는 게 있어요. 베이시스라는 게 뭐냐면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 자, 이 부분은 다음 장에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주식 선물을 조금 예를 들었으니까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일단 이 장에서는 그런 거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베이시스라는 거는 현물하고 선물의 가격 차이입니다. 자, 원래는 선물이 비싼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만기까지 이자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이론적으로는 선물이 비싼 게 정상인데, 자, 요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코스피 200이 만약에 12월물이 280이다. 그러면 그 이자만큼 12월 만기에 있는 현물이 280이면 선물은 그거보다 약간 더 비싼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정상시장, 콘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의 시장, 이걸 콘텐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좀 자주 듣는 얘기 있죠.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수.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콘텐코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 백오데이션 상태가 큰 상태에서 저거 프로그램 매도를 해놓은 거는 뭐 콘텐코가 아니라 조금 줄어들기만 하더라도 저 프로그램 매수를 청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오데이션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미결작정은 아까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포지션을 진입한 후에 청산하지 않은 계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래 상대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선물 한 계약을 신규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매도를 했죠. 그러면 이게 미결작정이 한 계약이 미결작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또 있던 거를 만약에 청산을 했다. 그렇게 되면 미결작정이 한 계약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결작정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판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돈. 자, 뭐 한 35만 계약 정도 되면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미결작정이 한 33만 계약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지난주에 알려드린 선물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뭐 280 곱하기 지금 282.57로 오늘 현물은 마감이 됐고 선물은 뭐 그거보다 약간 높게 마감이 됐죠. 뭐 282.5 잡고 곱하기 25만 원 해보면 선물 한 계약의 가격이 나오죠. 자, 뭐 한 33만 계약 정도 미결작정이면 35만 계약이면 한 35조 정도 됩니다. 35조라는 돈을 놓고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미결작정은 판돈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판돈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싸움이 치열해지죠. 판이 그만큼 커진 거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미결작정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용을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거는 꾸준한 관찰이 필요해요. 계속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뭐 한 3월달 정도부터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치면서 미결작정을 쌓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최근도 마찬가지, 뭐 6월물 롤오버 될 때도 그랬고, 9월물 롤오버 될 때도 그랬고요. 지금 12월물 거래가 되고 있죠. 이때 롤오버 될 때 보면, 항상 보면 그전에도 매도를 치면서 미결작정을 쌓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을 뭐 좌지우지 한 거죠. 매도를 치면서. 자, 그러니까 이들의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의 판이 변할 거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미결작정을 잘 추적하다 보면 뭐 이거 말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좀 긴 기간을 제가 파생시장을 22년간 봐왔습니다. 선물시장을 22년간을 2000년부터 봤으니까요. 보다 보면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미결작정 같은 것들, 저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요즘은 조금 안 보셔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뭐 12월물, 원래는 원월물이 더 비싼 게 정상이죠. 자, 그러니까 12월물보다는 3월물이 비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12월물 같은 경우는 현물에서는 배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싸요. 3월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쌉니다. 배당이라는 게 현물이 있으니까 현물이 더 비싸요.
그래서 조금 뭐 지금 당장은 볼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근월물과 원월물의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저 주식 선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잘 갈 거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이 화면은요. 네이버에 이쪽이 현물 가격, 현물입니다. 자, 요거는 언제 캡처를 했냐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자, 요건 네이버 현물이고요. 자, 요거는 네이버 선물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네이버 F는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2002년 10월물. 아, 여기서 선물은, 지수 선물은요, 3개월에 한 번 만긴대요. 이 주식 선물은 매달 만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10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는 10월물이란 얘기예요. 11월물은 요게 10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가로 열고 요렇게 나와 있는 거, 요건 10이죠. 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한 계약을 매수를 하면 현물 10주를 매수한 거하고 같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선물 한 계약을 매도를 치면요. 현물 10주를 매도를 친 거하고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거의 보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래, 안 그런 걸 못 봤어요. 이게 10으로 돼 있습니다. 10배예요. 거의 보면.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올 수 있죠. 현물 가격하고 선물 가격이 틀리죠. 네이버가 지난주 수요일 날 16만 4천 원이었습니다. 현물이. 선물은 16만 5천 원이네요. 종가가. 자, 그러면 선물이 1,000원 비싸잖아요. 여기서 아무런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자, 오늘 이 네이버 오늘 종가가 오늘 만기였으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만기 이걸 설명을 하려고 제가 오늘 뭐 그 영국 얘기 안 하고 이 선물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오늘 15만 8,500원에 종가가 끝났을 거예요. 15만 8,500원으로 끝났는데 우리 뭐 저 1,500원 이런 거 떼버리고 계산하기 쉽게 결과 답은 똑같다라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계산하기 쉽게 오늘 16만 원에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죠. 16만 원에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난주에 수요일 종가로 비싼 선물을 매도를 하고 싼 현물을 매수를 했으면 자, 요거 16만 5천 원짜리를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한 계약을 매도를 하면 주식 10주를 매도를 한 거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6만 4천 원에 주식을 10주를 사요. 10주를 사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물에서는 16만 원에 끝났으니까 주당 4천 원을 손해봤네요. 그쵸? 10주면 4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4만 원을 손해본 건데 자, 여기서 16만 5천 원에서 매도를 친 게 있죠. 매도를 친 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는 5천 원을 개당 주당 5천 원을 이익을 본 거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10개니까 5만 원을 이득을 본 거예요. 자, 요게 개념이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만기날 종가, 현물 종가 기준으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고요. 돈만 정산해 주는 겁니다. 만기날 요거를 종가로 이 선물은 갖고 있으면 만기날 종가로 정산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오늘 종가로 만약에 네이버를 현물 갖고 있는 거는 정리를 하고요. 매수를 한 거니까 매도를 친 거죠. 정리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선물을 가만히 냅두면 현물 가격으로 정산을 해주니까 여기서 4만 원 잃고 여기서 5만 원 버는 거죠. 자, 그러면 만 원을 번 거죠.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7만 원에 끝났다고 가정을 해요. 17만 원에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자, 샀으니까 매수를 했죠. 네이버는 현물을. 그러면 17만 원에 끝났으면 6천 원이니까 10주니까 6만 원을 번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는 16만 5천 원에 매도를 쳤으니까 17만 원이면 개당 5천 원을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10개니까 한 계약당 10주니까 여기서는 5만 원을 손해를 본 거죠. 6만 원 벌었고 5만 원 손실받고 만 원이 이익인 거죠. 자, 요거 아까 16만 원에 끝났을 때도 만 원이 이득이었죠.
그리고 또 17만 원에 끝났을 때도 만 원이 이득입니다. 즉 종가가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여기서 진입한 순간에 이거는 수익이 결정이 돼요. 뭐 이게 네이버가 100만 원을 가든 1000만 원을 가든 아니면 뭐 1000원을 가든 그 수익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요게 프로그램 매도 요거를 저기다가 한 거예요. 뭐 요거를 지수로 지수에 맞추면 그 지수를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 선물 저거 매도 친 것만큼 매수를 하고 요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무위험으로 차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요게 차익 거래가 선물하고 현물하고 같이 이렇게 거래하는 걸 차익 거래라 그래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프로그램 차익 거래입니다. 자,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 주식을 사면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현물을 팔고 현물 기준으로 팔면 프로그램 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익 거래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 거래가 크죠. 비차익 거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뭐 주식을 1000억을 사야 돼요, 지금. 1000억을 사야 되는데 이 지수를 추적하는 뭐 그만큼 주식을 사고 싶어요. 뭐 삼성전자 뭐 몇만 주, 뭐 LG전자 몇만 주, LG에너지 솔루션 안 되잖아요, 이거. 뭐 그거 언제 다 입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내가 1000억 사라. 딱 엔터를 치면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거를 1000억을 그냥 쭉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는 거고 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비차익 같은 경우는 선물 없이 그냥 현물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걸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매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물하고 같이 하는 거를 차익 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이 비차익도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선물로 이렇게 해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큰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이 페이지에서는 아무런 위험 없이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뭐 한 계약이니까, 선물 한 계약이니까 10,000원이지, 이거 100계약이면 100만 원이고 1000계약이면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격 차이도 종목별로 되게 많아요. 뭐 삼성전자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되게 다 있습니다.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되게 뭐 없는 종목들도 있지만요. 자, 거의 좀 있는데 그것 중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도를 치고 매수를 하면서 만기까지 이렇게 들고 가면서 만기날 종가에 현물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무위험 차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16만 4천 원짜리 1000원 정도니까 0.5%, 0.6%까지는 안 되겠고, 뭐 한 0.55, 0.55 정도, 56 정도, 56%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저 현물 쪽에서 또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 있으니까 뭐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뭐 수수료는 요즘 뭐 수수료 없는 데도 많으니까요. 수수료를 없는 데를 이용을 한다라면 뭐 박리담회라고 아무런 위험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매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매매를 좀 하다 보면 그쵸, 또 요령도 조금 생길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프로그램 매매 쪽으로 들어가면 차익적으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면요, 아무런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걸로 생각되고 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결작정이라는 개념들,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여기 요건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선물 시장하고 옵션 시장을 매일매일 정리를 해요. 자, 요거는 뭐 지난달 9월 만기부터 시작해 갖고 오늘은 아직 제가 방송을 하느라고 정리를 못 했는데요. 뭐 장중에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 대충 머릿속에만 있을 뿐이고, 자, 요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옵션 쪽도 마찬가지, 저 옵션 미결작정이나 포콜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하다 보면 결정적인 힌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결작정이 지금 33만 계약 정도가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그 전에 계속해서 그랬어요. 올해 뭐 3월물도 그랬고 6월물도 그랬고, 이 미결작정이 뭐 저 3월물 같은 경우는 25만 계약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7만 계약으로 늘더니 뭐 6월 달에 한 27만 계약, 그 다음에 6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확 늘었어요. 그 다음부터 한 30만 계약 이렇게 됐었는데 30만 계약을 확 늘리면서 5월 말 그럴 때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5월 달에 주가가. 근데 이걸 확 미는 과정에서 미결작정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늘었고 그걸 미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선물 매도 포지션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결작정들을 딱 챙겨보면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작정이 확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시장을 좀 관점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롤오버 될 때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월물이 끝날 때 지금 12월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는 10월 달이니까 12월 두 번째 목요일 그 전후에 갖고 이런 걸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그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9월물에서 12월물로 넘어올 때도 야, 이 미결작정들을 조금 제발 좀 많이 갖고 넘어오지 말고 그냥 좀 거기서 청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계속 그걸 실어 갖고 넘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은 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9월 8일 날 9월물에서 12월물로 바뀔 때요. 미결작정 여기 보시면 28만 계약 정도 27만 8천 계약 정도 됐죠. 보통 보면 이게 뭐 한 23만 계약, 24만 계약 정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확 실어버리죠. 미결작정을. 계속 늘렸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좀 많이 늘린 거예요. 매도를 치면서 좀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 있던 거하고 합쳐보면 요게 시장의 수급의 키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미결작정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외국인들 시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시각은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되게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물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옵션 쪽은 설명도 못했는데 벌써 뭐 거의 뭐 한 5분 정도도 안 남았네요. 자, 오늘은 옵션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오늘 말씀 못 드린 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그 영국 얘기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옵션은 여러분들 시장의 메이저들 그러니까 증권이나 금융투자죠. 증권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게임이에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에서 이긴다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든 경우인데 이게 왜냐하면요. 매수하고 매도하고 증거금이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옵션을 콜 옵션을 하나 매수를 하려면 30만 원이면 매수를 하죠. 그것도 뭐 이상하게 한 10년 정도 전에 승수제 뭐 이래갖고 뭐 2.5를 적용을 하네. 그래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곱하기 2.5를 하면 되죠. 근데 그 복잡하니까 빼버리고 예를 들어서 30만 원짜리 옵션을 콜 옵션을 하나를 사려면요. 3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매도를 하려 그러면요. 자, 매도를 치려 그러면 거의 한 900만 원, 8,9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8,900만 원 매도를 한 계약을 넣으려 그러면 30만 원짜리 매도를 한 개 치려면 800만 원 들어가는데 30만 원짜리 하나 매수를 하려면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매수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매수하고 매도가 증거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제도적으로도.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매도 칠 때도 증거금 없습니다. 사후 증거금이라 그래서 매도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벌었으면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거고 잃었으면 그 돈만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증거금을 다 받죠. 꼬박꼬박 다 받습니다. 안 받고도 안 되겠죠. 잘못하면 떼이는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매수하고 매도에 증거금이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로 이렇게 들어가기 쉽고요.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도로 들어가기가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쪽으로 매수는요, 손실은 내가 매수한 거 그게 한계예요. 30만 원짜리 콜옵션을 매수를 했으면 그 행사가 이상 안 가면요 30만 원만 잃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매도는 이게 좀 매도를 쳤을 경우에는 손실이 무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매수는 손실은 한정이 되고 수익은 무한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짜리를 샀는데 지수가 뭐 코스피 200 지수가 이게 30포인트가 올라갔다 행사가보다, 그렇게 되면 300만 원이니까 10배가 수익이 나는 거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매도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만 원짜리를 한 개를 매도를 쳤어요. 30만 원짜리를 한 개를 매도를 쳤으면 거기서는 내가 최대한 벌 수 있는 거, 그거는 매도 칠 때 내가 받은 프리미엄 30만 원만 내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수익이에요. 대신에 뭐 매도를 쳤는데 아까하고 반대로 이게 좀 300만 원이 갔다. 그러면 나는 30만 원을 받았는데 300만 원을 물어줘야 되니까 270만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을 좀 틀리게 적용을 하는데요. 근데 사후증거금이라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도 다 증거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이거 한 10몇 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안 고쳐집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 시청자님들도 알고 계시긴 알고 계셔야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행사가에 따라서 등가격, 내가격, 외가격 이렇게 나누는데요. 자, ITM은 내가, 그 다음에 ATM은 등가, OTM은 외가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조금 안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옵션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하고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선물에 대해서 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프로그램 매도 매수라는 거, 이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도 아마 이거 1시간 영상을 본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우리 시청자님들은 가지고 가셨을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